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태어를 가져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수석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과해 좀 안 맞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대어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아직도 더민주당 내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공동위원장이냐 단독위원장이냐로 두고서 말이 엇갈리는데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대어가 되든 말든 할 것 같죠? 김종인 카드가 시장에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수석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15일께 박영선 의원의 행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을 붙잡는다고 하고 이상돈 교수는 박 의원의 행보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고 어쨌든 한 사람을 두고서 밀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설득력 유무가 아니라 결국은 행보에 있어서의 설득력 유무가 여론을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실무자들이 문영표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이미 사퇴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메르스 대책을 지휘했던 문영표 전 장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감사원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은 메르스 대응 실태 감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복지부 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에게 징계를 주고 9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최소한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필, 보좌가 잘못됐다는 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필, 보좌가 잘못됐다는 건 결국 시스템과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추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요새 말이에요. 변호사분들이 진짜 좀 힘든 모양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해서 공인중개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일단 변호사들이 힘든 건 맞는 것 같고요. 인터넷 공간에 사업장을 차리고 부동산 거래 알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명목상은 이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법률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제 이거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구성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지난 5일에 이제 홈페이지를 열고 예.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매물 등록, 알선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등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물을 직접 심사하고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없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는 중개행위다. 그러니까 해당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는 불법이고 예.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이제 부동산이 명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둘로 쪼갤 수 없다. 아하. 예, 이건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예.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변호사분들이 지금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분들은 더 어렵죠, 근데. 예? 그렇죠. 이런 생각들 참,
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빚을 낼 때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이런 관행을 정착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소득 증명을 통해서 상환 능력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 구입 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 상환한다. 이것이 원래 목적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연금 3종 세트. 첫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으로 전환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인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은요.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서 기존 대출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비테크라는 거죠, 비테크. 예. 예.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은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잠깐만요. 주택연금.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의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죠. 은행, 그렇죠.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거는 있었죠. 모기지 비슷한 거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어쨌든 이자 부담 대신에 연금을 오히려 받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주택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을 이제 얘기는 이제 줄이고 노후 연금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얘기인데 이제 그건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가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인데요. 예, 이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아까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40대, 5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론과 연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은요, 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인데요. 정부 출연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낮은 연금 산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비테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만큼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로 의미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고육지책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밝게 보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또 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면 금융업권을 가리지 않고 금리나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가 이게 개설하자마자 그냥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보화라고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건데. 그 예전에 말씀해 주셨었죠. 예, 이거는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예. 이 이름은 금융상품 한눈에입니다. 예. 금융상품 한눈에. 예. 보험 담보와 금융상품 한눈에. 예. 이게 이제 여러 업권, 예를 들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보험이나 금융투자나 이런 여러 상품들을 정보를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금융사 소비자들이 이거 편리하네 하고 이제 많이 폭주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 공시 사이트가 이제 예금, 적금, 대출, 연금 저축 등 여러 금융업권이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상품을 통합해서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죠. 예전에는 이게 각각 보려면 이제 은행연합회나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금리 순서대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속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비교 공시 가능한 상품은요. 정기예금이 160개, 적금이 178개, 연금주택 216개, 주택담보대출 133개, 전세대출 자금대출 56개에서 177개 금융사가 제공하는 853개의 금융상품이나 펀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업권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업권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은 직접 해당 협회로 이제 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의미가 이래야지 있죠. 이게 뭐 금리 비교도 되고 이런 것이 그럼요. 그죠? 예. 그럼요. 금융상품 한눈에. 예, 예. 예. 아주 그 제목은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예. 이게 경영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프랜차이즈 대규모 회사는 돈을 법니다. 예. 근데 그거 프랜차이즈 밑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제대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2014년 매출액은 50조 1천억 원, 그 전보다 3.7% 증가했고요. 가맹본부 숫자도 3,360개, 전년보다 194개 증가했고, 브랜드 수도 증가했는데, 예. 가맹본부당 평균 매출액이 2.4% 감소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게 개별 가맹점은 돈을 못 번다 이 얘기죠. 예. 그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매출 그리고 그 가맹점의 로열티 부가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부분별로는 제일 어디냐면은 편의점. 예, 어허. 도소매업 매출이 32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전체 64.7% 차지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편의점은 또 많이 증가하는 거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가맹 본부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해석하자면 프랜차이즈는 외화 내빈이었다. 예. 가맹 본부는 늘었지만 매출액은 줄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계신 이제 예. 은퇴하시는 분들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예,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포르투갈 리그의 석현준 선수 그리고 예. FC 포르투 이적이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됐는데 FC 포르투가 오늘 공식 발표를 했죠. 예, 포르투입니다. 예. FC 포르투가 이 구단 홈페이지 통해서 석현준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 계약 기간 2020년 6월까지고요. 이적료는 150만 유로 2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포르투가 보니까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네요. 이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선수를 다시 되팔 때 예. 사가는 구단은 3천만 유로를 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뭐냐면은 이 포르투가 이 유망한 선수를 뭐 싼 값에 데리고 와서 잘 키우고 난 뒤에 이 빅리그나 빅클럽으로 이적을 잘 시키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석현준 선수도 FC 포르투가 현재 포르투갈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정도의 성적만 낸다고 한다면 뭐 1, 2년 사이에 또다시 빅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겨울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해외 전지훈련 나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산과 삼성, NC, 한화를 비롯한 7개 구단이 오늘 해외 전지훈련을 위해서 출국하고요. 기아가 내일, 그리고 이 롯데와 LG가 모레 출국합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올 시즌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팀들이 2월 중순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1차 전지훈련을 가지고요. 2월 중순부터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2차 전지 훈련을 가질 예정인데 이 대표적으로 미국식으로 이 구단 운영을 하고 있는 이 NC 그리고 이 KT는 1차 애리조나, 2차 로스앤젤레스, 1, 2차 훈련 모두 다 미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프로야구 유명 선수가 성폭행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유명 야구 선수가 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경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초부터 이 스포츠 선수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좀 씁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SK 와이번스의 유명 야구 선수가 지난 연말 연시에 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되니까 이 합의금 9천만 원의 피해자하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문제가 합의된다고 이게 끝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좀 이상하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요. 예. 경찰에 따르면은 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전지훈련을 떠난 프로축구 전북현대. 예. 전북현대가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하고 친선 경기를 할 모양이죠? 예, 이 전북현대가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전지훈련 중이거든요. 예. 두바이에서 이 분데스리가 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하고 오늘 이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 이 도르트문트가 우리나라 이 박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거든요. 예.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명문팀이기 때문에 예. 전북현대가 뭐 좋은 경험을 치르게 됐다라고 보고요. 예.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K리그 대표하는 팀인데 이 예. 도르트문트 말고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한 9번의 친선 경기를 가진 예정인데 예. 최고의 실전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종격 특위 최용만 선수요. 예. 결국은 이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네요. 예? 예, 이 사기죄로 피소가 됐었죠. 이 최영만 선수 예. 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 지인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빌린 뒤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지난해 피소가 됐거든요. 예. 이 담당 재판관이 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양형 선고했다라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체중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아이파크는 조경 따라 흐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에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이제 출근 시간 거의 마무리될 때죠. 8시 28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월곡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이 외곽 쪽으로 가는 길도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로 이어져서는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현재 홍지문 터널 나오면서부터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희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집안의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데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른바 노동법, 노동개혁법 문제죠. 지금 정부하고 노동계 사용자 단체가 이 노동개혁법, 특히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놓고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노총 입장 들어봤죠. 오늘은 다른 쪽의 한 축, 다시 말해서 이 사용자 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 노동개혁의 시급성, 당위성, 그죠? 네. 이거 뭐 당연히 시급하게 보시겠죠? 네. 일단 이유부터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일단은 지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업의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논의가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예.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만 계속 높이고 있어서 빨리 예. 조속히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제 저희가 한국노총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한국노총에서 지금 두 개의 축을 얘기하는 것이 임금 피크제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일반 해고 문제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해고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이거요. 네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독일식의 배트립스라, 다시 말해서 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영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일과 같은 모델을 만든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해고 문제를 다룬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쉬운 해고가 될 것이다. 사용자 마음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쉬운 해고라는 말 자체가 9.15 합의문에 보면은 지금 논의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노사가 충분히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서 툴을 만들겠다라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쉬운 해고라는 말은 맞지를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사항들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독일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사와 관련된 근로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영 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근데 고용과 해고 문제도 경영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경영 전반에 인력 운영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렇죠. 예. 인력 운영을 다루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경영 공동 결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노조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는 인정하시죠. 근로자들이 불안하게 느낀다는 건 인정하시죠.
근로자들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경영하는 기업들도 지금 현상을 더더욱이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안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기본 여건이 지금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대기업들 보시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동반해서 근로자들을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모두 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툴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행법과 판례에서 툴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된 건가요?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관련된 판례들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노사 당사자한테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그 노사 모두 다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관점에서의 이 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틀거리, 노동법제도로서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이중구도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미래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라든지 인력구조, 그다음에 산업 환경들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상황에 맞는 노동법제도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노사 모두 다가 공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현행법 판례 여기서 툴을 만든다는 건 사실 자체야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구체적이 됩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판례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달리 판단되는 게 그러니까 판례입니다. 이제 사실 노조 예.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해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예. 사용자 측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 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상 해고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자 측이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규율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징계 해고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저성과자 문제는 예. 사실은 저성과자를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든지 근데 고성과를 제공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로자 간의 불공정의 문제가 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예. 근데 아마 노조 측에서도 저성과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성과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회사의 여러 가지로 이 다른 문제로 예를 들면 찍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예를 들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니면 다른 뭐 회사의 비리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찍혀서 해고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까지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도 저성과자라는 문제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뉘앙스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가 부적격하다든지 업무가 부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된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는 어떻습니까? 예, 임금 피크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정년 60세 의무화가 되면서 법에서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전에 노사 간의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바꾸도록 법에서 명확히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번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불이익 변경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사회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은 이미 법에서 입법 취지로서 반영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고 이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과도기적인 거고요. 오히려 임금 체계 전반을 앞으로의 미래 시대 노동시장에 맞추어서 바꾸지 않으면은 노사 모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까지 임금 체계는 아시겠지만 입사를 하면은 근속연수가 높아지면 그렇죠. 관계없이 그냥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체제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무나 능력이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해서 근로자 간의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지만이 우리도 선진국에 걸맞는 근로관계와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나이 들수록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들 크시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같은 거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사실 이런 거 해야지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 모든 것을 임금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사회적 비용 부분들은 충분히 분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얘기는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9일이 맞죠? 예, 19일 맞습니다. 예. 그때 거의 나갈 모양이에요. 노사정. 네네. 예? 이렇게 되면 경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11일 날 노총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파탄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들이 입장을 낸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9.15 합의를 통해서 노동과 관련해서 좀 노사가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자라고 합의를 했는 정신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대화를 중단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19일 예상하시듯이 남아있는 게 아마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탈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마 결정하실 것 같은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왔던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화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경총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약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좀 더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이 요새 자꾸 불거지고 있는 갑질 같은 거 있죠. 네. 무슨 식품회사 이런 것들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경영자들도 이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히 이 스스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망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돼야지 무슨 사회적 책임되는 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경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올 한 해도 경제가 그만큼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환율 굉장히 뛰었죠. 그리고 일본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중국, 일본 번갈아 가면서 주식이 폭락하니까 우리도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증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제 빅 이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곽수종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제 비상 상황인 건 맞죠? 그렇죠. 비상 상황이죠. 흔히들 하시는 말씀으로 풍전동화의 상황이다. 아니, 지금 IMF보다 더 힘들대요. 경제 고사하고 경기는 진짜. 아마 울산이나 창원, 거제로 가보시면 그 경기가 힘들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7년 위기보다 이번에 위기가 오면 더 할 것입니다. 이유는 어제 이한구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같은 저도 생각인 것 같은데요. 97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저축률이 16.3% 정도 돼서 국민들이 저축을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는 전혀 다 97년 외환위기 때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축률이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더 이상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50% 소득 50% 이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국가 전체부의 2%밖에 소유를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그러면 바로 이 50% 절반의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저축률도 없고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 상황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없거니와 외부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요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걸림돌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는 악재들 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들 하시죠.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 이렇게 나누시는데 먼저 외적인 문제 우리가 경제 용어로 이제 외생 변수라 그러는데요. 외적인 요인으로는 뭐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경제, 일본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특히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가 관점인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시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이미 미국 경제, 금융 경제에 중국이 발목 잡힌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외환의 어떤 중국 위안화의 절하 속도를 놓고 보면 이게 중국 경제의 부채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연착륙 문제가 상당한 중요한 외생 변수적인 요인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일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아베노믹스도 역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엔화를 또 풀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지금 1210원대에서 한 1300원 또는 일부는 좀 크게 보셔가지고 1500원대까지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생 변수로서는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출 균형이다 내수 균형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부에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또 다른 하나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세 번째는 제조업 경제입니다. 제조업 수출 경제인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도 안 좋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득, 고용 부분이 약하게 되고 고용이 약하니까 소득이 불안하고 소득이 불안하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이게 악순환 연결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6년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곽 박사님께서 물론 곽 박사님은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이게 저거지만 부동산 시장도 올해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그냥 제가 오늘 만화된 표현으로 올해 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서 남북한 간의 어떤 스케일이 커지시네. 예. 그걸 경제하는 사람들이 좀 뻥이 좀 센 편이 있습니다. 정치는 더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간의 어떤 대대적인 사회 간접자본 개발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한반도 남쪽만의 부동산 경기의 확장은 힘들다. 이유는 제조업 경기. 제조업 경기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시 건설이라든지 산업시설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도로가 만들어지고 항만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더 이상의 팽창적인 경제활동은 없다. 즉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개발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계부채의 한 45%에서 55% 됩니다. 그러니까 12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500에서 한 600조가량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부채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채의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70%는 3년 이내에 다 문을 닫는다고 보면 결국 담보로 잡혀놓은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거나 담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재고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급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한 1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아직은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저한테 주신다 그러면 아직은 집 살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을 시간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역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비싼 비싼 집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사는 주택만 떨어진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맞죠. 맞는 말씀이죠.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한 3억 그리고 서울이 한 5억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진화를 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 식물도 자라다 보면은 이
키가 작게 자라는 식물과 키가 높게 자라는 식물은 어느 정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키가 작게 자라는 식물이 키가 높게 자라는 식물 밑에다가 자라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부자들이나 잘 사는 동네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서 계속 올라간다. 왜? 사람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에 대한 동경은 더 그리워지게 되고 이 10%의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전체 국가부의 한 67%를 쥐고 있다는 걸 놓고 봐서는 미국이 73%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사는 부자 동네의 주택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둔화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은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바이오라든지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산업이나 대체 에너지 산업 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는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왜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에 있어서 또는 상품 생산에 있어서 국제 표준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 결국 미국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은 어떤 시장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금융권은 어떻게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있고 정치권은 어떻게 경제권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과 열매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IT 계통 쪽에서는 테스트 베드라는 그런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데서의 IT 테스트 베드가 아니라 실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소비자가 쓰려고 할지 말려고 할지에 대한 소비 구조에 대한 어떤 테스트 실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품을 창조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이런 능력 면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교육 구조를 통해서 인재를 배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기계공학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구조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이게 낮지 않습니까? 이것도 낮죠. 우리한테. 근데 많은 분들은 기름 싸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좋은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기름은 싸지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크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기름이 싸진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거나 공급이 과잉된다는 말이니까 공급이 과잉된다는 말은 오펙이나 이런 석유를 생산해내는 국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재정 적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고 또 그러면 기름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물려 있어서 기름값 둔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다. 즉 물가를 떨어뜨리지만 소비 구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요인이 되면서 경기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우리 경제 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까 중국 경제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도 한 2년 남았는데 뭐를 해야 돼요? 참 한심한 질문. 제가 질문해 놓고도 한심해요. 그렇죠. 저 같은 한심한 사람한테 한심한 질문을 하셔서. 아이고 그게 아니죠. 박 박사님 왜 한심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도 하나의 생물 구조지 않습니까? 정치도 생태계를. 정치학자 말은 한심해요. 그 말씀하세요.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하나의 생물이라고 놓고 보시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뜻을 조금 더 올곧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1921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요. 민주당 때보다도 공화당 때의 성장률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보니까 공화당 때 구조조정을 하고 민주당 때 구조조정한 열매를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때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평가를 할 때 우리 정부 어느 정부가 되었던 5년 내지 10년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비난을 받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구조개혁 통해서
10년 후에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일호 부총리께서도 대통령과 또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의 어떤 정책 기조를 같이 가져가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술을 하려고 해도 기초 체력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환자의 혈압도 낮춰야 되고 당뇨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집도를 하러 수술하러 들어가서 열어보고 난 다음에 별 문제도 없는데 그냥 자신 없다고 닫고 나와버리면 그거는 수술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나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개혁 그것은 정말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교육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도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노동개혁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직 갈 길이 첩첩산중이라서 그게 참 답답해요. 제조업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조업 네. 경제를 서포트하려고 그러면 노동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부 네. 쪽에다가. 네. 노동시장 때문에 외국인도 투자 못하겠다 네.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노동개혁법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앞서도 경총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경제가 좀 암울하고 힘들 때 이게 해고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더 어수선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입 청년 실업 높죠. 청년 실업 높은 상태에서 그래도 취직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지금 뭐부터 걱정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나 언제 잘리지 이거? 이거 걱정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무슨 우리 사회의 미래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지금 9.2%인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한 25% 그렇다고 됩니다. 네. 청년 실업 말씀하셨지만 중장년층 실업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크 임금제를 도입해서 일자리를 나누자. 100만 원 급여가 있으면 이거를 한 50 나누든지 아니면 60, 40 나눠서 청년들도 고용하게 하자. 아버지가 희생을 좀 해달라.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아버지는 애들 장가에 보내야 되고요. 교육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마련해야 되죠. 그 문제의 모든 근본은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장의 발판이 왜 없어졌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제조업 강국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조업 강국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강국에 맞춰서 서비스업으로 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서비스업 한다는 게 대기업을 놓고 면세 특허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금융 서비스 문제라든지 의료 서비스 문제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문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가 거기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교육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독일의 예전에 사회민주당의 네. 이 총 후보로 나왔던 오스칼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잡 쉐어링을 이제 처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계약과 이 합의를 바탕으로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건데 우리 사회는 그런 합의와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아쉬워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시죠. 곽수정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일주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맞으십시오. 고맙습니다.